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대표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형과 동생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다단계 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할까요? 남편 사망 1년 후 알게 된 불륜 사실. 노무비 사적으로 사용해서 횡령죄 위기에 처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예,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연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유형, 정말 자주 접하게 되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피고인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나요? 예, 피고인은 보유자산이 1,460억 원이고 9,8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다 라고 이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연인을 상대로 2022년 12월 16일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겠다라고 속여서 4억 7,800만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속여서 동일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6회에 걸쳐서 8천만 원 가량을 결제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피고인은 또 다른 연인을 상대로도 2023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투자금이나 물품 구매비 등 명목으로 7,5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고인의 행동이 충분히 의도적인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한 걸까요? 네. 일단 편취가 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인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또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이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속일 의사가 있었냐가 중요한 거죠. 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했다라고 봐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피고인이 또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신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요? 네. 비록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교제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상태였던 것이고 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동행해서 또 현장에서 그 사용을 허락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막 긁은 거는 아니었던 거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그런 것일 수는 있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사기죄에서 또 이제 판단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서 여신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피고인의 경우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네. 일단 누범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형법 제35조에서 누범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이라고 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중에서 최대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저지른 범죄가 정하고 있는 게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정하고 있다면 만약 누범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10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앞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는데요.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또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요. 또 연인 사이에 품었던 감정에 대한 배신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확인된 사기 피해자가 2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지금 나온 이제 피해 금액만 보더라도 총 6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작은 돈이 아니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누범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누범인데 또 지금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저지른 거라서 상습적인 면도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누범의 상습적인 면까지 보이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형량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지금 이래저래 확인을 해봤을 때 뭔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거나 합의를 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뭐 합의를 했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돈을 배상도 안 한 상황에서 징역 6년이다라는 것은 좀 낮은 형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괴로움도 큰데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었으니 얼마나 심적 고통이 컸을까요? 반드시 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현금 보관 증서라고 네, 이거 대가리를 해놓고요. 네, 3천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네, 1년 후에 갚기로 했는데 네, 네. 그 3천만 원 이자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네.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갚고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다 안 갚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이자는 2달치만 주고는 여태 아무것도 안 주고 네, 내일 하면서 안 주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미리 전해 듣기로는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세무 관계가 발생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네. 이제 형제간이 이제 빌려 가고 보증 쓰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지금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어떤 법적 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군요. 그렇지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김승환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아, 네, 안녕하세요. 김수관 변호사입니다. 예. 그 현금 보관 증서 쓰신 게 언제쯤이세요? 2020년 6월 25일 날 썼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날요. 예. 이때 쓰고 1년 후에 갚겠다고 변제기를 정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2021년 6월 25일에 원래 갚아야 되는 거네요. 21년. 예, 21년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원래 갚아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근데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이제 지금 안 갚고 있는 중인 거고. 예. 그 미리 전해 듣기로는 보증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네. 동생이 빌려가고 동생 이름으로 빌려가고 네. 지기 형이 보증을 쓴 거예요. 그 보증 그래 도장 보증 쓴다고 도장 찍고 보증 쓴다고 도장도 찍혀 있어요? 예, 연세 보증인이라고 해놓고 연대 보증. 네. 예, 형 유재용 해갖고 주민번호 쓰고 네. 주소 쓰고 네. 그렇게만 해놨어요. 형도 어쨌든 이 현금 보관 증서 쓰신 거에 형분이 이제 형이 연대 보증한다고 써 있는 거네요. 그죠? 예, 도장 찍고 예. 써줬. 근데 이제 두 분이 둘 다 뭐 안 갚는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예, 예. 예. 일단 그 뭐 돈을 누가 썼니? 지금 뭐 누가 썼니? 뭐 동생이 1,000만 원 썼니? 뭐 형이 2,000만 원 썼니? 이런 얘기를 이제 미리 듣기로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예, 요 부분은 사실 누가 돈을 썼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예.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대 보증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게 연대 보증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채무자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서 예, 사실 예, 예. 둘 다한테 이제 그냥 3천만 원을 다 갚아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둘 다 이제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 보시기에 일단 겉으로 보시기에 진짜 둘 다 돈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동생이 좀 나은 것도 같고 내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차용증이죠. 어째 보면 현금 보관 증서라고 하셨는데 이게 차용증인데 예. 이 차용증만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저쪽의 재산을 까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예. 이 차용증을 갖고 이제 예. 뭐 소송을 걸어서 뭔가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 그거를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이제 뭔가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예. 이 차용증을 가지고 예. 지금 일단 소송을 먼저 걸어서 판결을 뭘 하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 예, 소송 중에서도 근데 조금 이제 간편한 절차가 조금 있긴 있어요. 지급 명령 신청이라고 조금 간편한 절차가 있긴 한데 그거를 하면 일단 법원에서 지급 명령 신청을 받으면 법원에서 그 신청한 우리 쪽 말만 듣고 그다음 상대방 말을 안 들어보고 우리 쪽 말이 일단 맞으면 명령을 한번 내려요. 너가 얘한테 지급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상대방이 그 명령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올라가고 이의 신청을 안 하면 그냥 그 명령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명령을 들고 우리가 뭔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압류 이제 뭐 빨간 딱지 붙이러 간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생기긴 해요. 일단 이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그러면은요. 네. 그 비용이 어떻게 되냐고. 비용이 비용. 법원에 일단 내는 비용은 인지송달료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한 10, 20 나올 건데 예. 인지송달료 자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저 변호사 선생님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가서 법원에다 신청할 수 있나요? 하실 수는 있을 건데 근데 그 써야 되는 이제 양식을 좀 맞춰야 돼 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알아보시고 가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법원 민원실에서 이걸 이렇게 써야 된다고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예. 그런 건 이제 할 거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이게 어떤 걸 써야 되고 신청서는 작성을 해서 사실 갖고 가셔야 되긴 해요. 지급 명령서라고? 지급 명령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 그걸 받기 전에 네. 제가 저 옛날에는 네.
교통사고 같은 거 이거 해가지고 뭐 4.6제, 3.7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변호사 선생님 없습니까 혹시? 어떤 걸 하셨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네. 오래전에 네. 오래 전이기는 하는데요. 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 좀 적게 주려고 그러니까 네. 변호사 선생님한테 맡겨가지고 네. 그때 3.7제 그런 식으로 1,000만 원 받으면은 3천 묻고 나한테 700 주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 착수금 없이요? 예, 돈이 없다 보니까 아, 그런 변호사 선생님 안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긴 해요. 예. 옛날이라 오래돼서 내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분이 조금 특이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 해놓고 비용 다 들어서 예를 들어 빌려서 한다 그래도 못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돈 없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만 그 밥도 못 주고 내 돈만 까지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받으면은 변호사 선생님이 3 가져가고 7 놔주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못 들어보긴 해가지고요. 조금 예. 특이한 케이스 같긴 해요, 그거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예, 예,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만약에 없으면 예. 이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못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최후의 수단은 저 예. 사람들을 이제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만들면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카드도 못 쓰고 통장도 못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각합해서라도 뭔가 돈을 마련해 와서 우리 걸 갚아야만 그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올려두면 저 사람들은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카드도 못 만들고 뭐 은행도 이제 추가로 계좌도 못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각합해서 우리한테 돈을 갖게 만드는 약간 그런 간접적인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해결해 주는 거는 이렇게 상담뿐이고 어떻게 내가 찾아가서 접수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무실로 가면 그런 거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여기 전화 상담으로만 끝나야 되느냐고 내가 사무실에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아, 사무실 뭐 찾아오시는 건 가능한데 지금은 예. 방송 중이라 가지고 그 이제 사무실 오시는 거는 저 뭐 방송 끝나고 별도로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서울 집 서초동이거든요, 제 사무실이. 혹시 괜찮으세요? 위치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그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별도로 안내를 드릴게요, 그건. 예. 예,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을까요? 그리고 네. 공증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현금 보관 증서 하신 거요? 이제 현금 보관증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공증, 네. 받은 게 있으세요? 예, 아. 이건 말고 또 딴 건인데. 아, 땅건. 예, 예. 딴 건인데 그 공증 받은 거 가지고 법원으로 바로 뭐 차업 신청 뭐 그런 거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 이제 공증 보시면 공정증서에 이제 그게 흔히들 집행인락조서라 하는데 뭐 집행하는 걸 인락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공증이 있고 아닌 공증이 있어요. 그 공증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그게. 그 집행한다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공정증서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는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공정증서 중에 그 양식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집행인락 문구가 들어가 있는 양식에 맞춰서 된 공증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걸 갖고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판결 소송 안 하고. 그렇죠. 예, 그걸 알고 싶어서. 아, 근데 그거는 그 양식에 맞춰져서 집행인락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그냥, 문구가 안 예. 들어와 있으면. 예, 그 공증이 이제 그냥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라는 확인하는 그냥 공증의 종류가 있고 공증 종류 중에 그 다음에 그 공증 쓸 때 공증인이 처음부터 작성하는 공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행인락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공증은 이게 집행이 되는 공증이 아닐 거예요. 그냥 또 이게 차용증 비서니 뭐 재판 또 다 가야 되는다 이거죠? 공증이 그 뭐 강제집행 인락한다는 문구 없는 공증이면 다시 재판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예. 그것도 예. 두 가지가 있네요. 네네네. 그것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궁금한 알겠습니다. 점이 다 해소가 되셨을까요? 예, 변호사 선생님 사무실 문자 좀 넣어주시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4년 정도 가족 간의 그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지 않았는데 참 오래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를 경우 어떠한 뭐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이게 소멸시효라는 게 있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소멸시효 근데 지금 정말 형제 간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네. 소멸시효는 사실 10년 변제기 도래 일로부터 10년 그러니까 이게 2021년 아까 6월이었으니까 10년이면 한 2031년 6월 정도까지는 사실 괜찮긴 합니다. 아직 넉넉하긴 한데 근데 마냥 묵혀둘 수는 없는 거죠.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이게 지금 만약에 그냥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10년이 도래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아예 못 찾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리고 너무 액션을 안 하면 상대방 쪽에서도 사실 이거 안 갚아도 되나 보다라고 특히 또 생각을 지금 가족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네. 봐준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될 그러니까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액션을 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네,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지금 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급 명령 신청은 뭐 민사소송 중에서 뭐 일종의 약간 약식으로 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신청인 쪽에서 이제 자료들을 내고 뭐 주정 사항들을 이제 적어서 내게 되는데 이걸 보고 법원에서 이제 피신청인 쪽 이야기는 일단 안 듣고 신청인 얘기만으로 일단 이 청구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 심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심사를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다 싶으면 일단 지급 명령은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법원이 그 지급 명령을 피신청인 쪽에다가 송달을 보내게 되는데 네. 그 피신청인이 송달을 받은 날, 네. 그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14일 내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의신청을 할 때는 뭐 별 이유를 적지 않고 그냥 일단 이의신청 합니다만 적어서 내도 되는데 이제 그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식 민사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네. 이제 그때 양측이 이제 뭐 주장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겠죠 아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정식 민사 소송으로서 다투고 뭐 판결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14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그냥 그 지급 명령 그대로 확정이 되고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먼저 한번 이렇게 너무 명확한 경우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이 있고 안 갚았다. 너무 명확한 경우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소송까지 가서 승소를 하더라도 뭐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갚지 않으면 돈이 없다 네. 해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아까 전화 상담할 때도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네. 한데 뭐 승소를 하는 건 사실은 이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네. 걸 이제 확인하는 절차고 이제 그 권리가 있다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진짜로 이제 돈을 받으러 가는 절차는 또 별개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흔히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그 빨간 딱지 붙이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집행인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뭐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경매에 넘겨서 이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해서 돈으로 바꿔서 이 돈을 내가 받는 절차는 또 별개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컷 승소를 해놔도 이게 집행할 재산이 상대방이 없어버리면 네. 그럼 이제 이게 집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사실 좀 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이게 한계가 좀 합법의 영역에서 이제 한계가 좀 네, 드러나는 네. 부분들이 있고 일하다가도 되게 갑갑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최후의 수단이 아까 제가 상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그때 이제 채무불이행 이행자 명부라는 거에 이제 올릴 수 있게 돼요. 이 채무자를. 그러면 그때 신용 불량자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약간 국가 공인 신용 불량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쉽게 그럼 이야기하면 통장 거래도 다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생계를 위한 어떤 최소한 약간 이런 것들은 되는데 네. 뭐 새로 어떤 금융 생활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뭐 신용카드도 그렇군요. 당연히 안 만들어지고 뭐 대출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이 신용불량자 명부에서 내 채권이 맨 위에 있으니까 네. 이거를 갚아야지 이게 없어지고 이 명부에서 내가 빠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걸어두면 또 돈을 갖고 오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좀 돈을 진짜 많이 이렇게 빼돌리는 사람들은 이미 진짜 자기 재산은 차명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신용불량자로 그냥 살겠다라고 하면 좀 많이 갑갑한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예, 좀 좀 있네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분이 좀 늘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지금 상담자분께서 현금 보관 증서라는 걸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아, 주셨어요. 네네네. 그게 소위 말하는 사용증인 건가요? 그게 법적으로 확실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네. 뭐라 써 있는지. 근데 내용에 그냥 어떤 돈을 빌리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돈 빌려주는 원금 있고 변제기 있고 뭐 이자 정해져 있고 이런 거 네네. 보니까 아마 그게 그냥 차용증처럼 내용이 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돈을 빌려줬다는 어떤 차용증이랑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용증의 경우도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공증이 없어도 차용증만 있어도 사실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차용증이긴 해요. 네. 다만 공증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공증이 이제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서류가 양 당사자 그러니까 위조 없이 쉽게 말하면 위조 없이 양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해서 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하는 종류의 공증이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이 돈을 빌렸고 언제까지 안 갚으면 내가 강제 집행해도 그냥 참겠습니다. 뭐 받아들이겠습니다는 강제 집행 인락 조서라고 집행 인락 조서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공증이 있는데 따로 구분되어 있군요. 네,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인증이 들어가는 거랑 아닌 거랑 가능한 네. 거랑 다른데 근데 이제 공증이 없어도 유효는 한데 공증을 하는 건 어쨌든 제3자가 확인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는 종류의 공증은 네. 굳이 판결 안 하고 바로 이제 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실익이 있는 거죠, 이게. 네.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방안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상담자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 한번 더 해주시죠. 일단 판결에서 승소하는 거랑 이제 집행을 하는 거랑은 별개다. 그래서 승소는 할 수 있을지라도 또 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친구가 해외 투자를 하는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돈을 좀 벌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투자금을 내면 투자 전문가가 해외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딸한테 이런 채팅방이 있다고 하니 사기라면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한 친구가 실제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 솔깃해져서 저도 채팅방에 입장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채팅방 운영자가 투자할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고 검색해보니 실제로 있고 기사에도 여러 번 나온 미국 회사였습니다. 믿음이 가서 친구와 함께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며칠 뒤 채팅방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친구도 저도 사기였구나 싶었는데요. 계약서 같은 걸 따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또 증거라고는 통장 이체 내역밖에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어렵게 모은 돈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단체 채팅방에서 투자를 함께 진행한다. 요즘 주식, 부동산 등을 온라인에서 함께 공부하며 함께 투자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근데 모르는 분들은 좀 쉽게 속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무래도 지금 이 사연자분처럼 사람을 속이는 일이다 보니까 좀 그럴싸하게 구조를 잘 그러니까요. 짜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사실. 네. 그렇다면 이 여러 명에게 투자를 받아서 한 명이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행위, 이게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법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군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받는 행위는 일명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이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서 금지되는 불법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담자분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친구분이 투자를 해서 분명히 수익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전략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다단계처럼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수익이 난 것처럼 네. 꾸미는 걸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지금 이 상담자분만 보더라도 네. 친구 때문에 믿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처럼 일단 초반에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해서 마치 주는 것처럼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네. 이렇게 외관을 만들면 또 그 수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끌어들일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피해액을 늘린 다음에 이거를 어느 순간 이제 들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수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고액이 됐을 때 사기를 제대로 네. 치는 걸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지금 상담자분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신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통장 계좌 이체 내역이 있는데 이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사기 입증이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네. 또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 두면 좋을까요? 일단 그 채팅방에서 있었던 대화 내역들은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냐, 어떤 식으로 나를 속였냐 네. 라는 부분은 사기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유사수신 행위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말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달라라고 말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대화 내역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대화 내역조차 없이 네. 그냥 계좌 이체 내역만 있다라고 하면 쉽진 않을 것 같은 게 이 그렇군요. 돈이 왜 준 돈인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이게 네. 그냥 친구라서 준 돈인지 아니면 물건을 삼자가 사서 준 돈인지 봤을 때도 좀 증거가 돼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왜 준 돈인지에 대한 어떤 입증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네. 적어도 그 채팅방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좌번호 이제 입금하실 때 이제 계좌번호 같은 거는 당연히 수사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채팅방의 대화 내역을 증거로 꼭 확보해 두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보낸 계좌를 지금 알고 계시니까 방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예.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유사수신 행위의 경우에도 지급 정지를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수신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결국 통과가 못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유사수신 행위로 바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일단 사실 이런 상황이면 애매하든 아니든 일단 신청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금감원 이제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를 해서 일단은 신청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계좌 자체가 대포 통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또 가능성이 있죠. 가상화폐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도 그럼 있죠. 또 되돌려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더 그 돈을 추적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지금 채팅방에 있던 친구분을 포함해서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있을 텐데 함께 집단 고소나 집단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면 범인 검거나 자금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까요? 만약 집단으로 이제 모아서 절차를 네.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피해 금액이 커지잖아요. 네. 피해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범인 검거 가능성이라고 보면 좀 더 높아지는 건 맞기는 하죠. 근데 이제 또 사실 반대로 생각해야 될 건 네. 단체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돈이 커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안 갚고 뭐 소위 말하는 그냥 배째라라고 나올 가능성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만약 나 혼자 들어가면 이 네. 사람이 뭐 그냥 갚아주고 일단 조용히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지만 단체로 들어가면 난 저도 못 갚겠는데 아무도 안 갚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단체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좀 장단점이 명확한 네. 상황이군요. 또 개인으로 진행했을 때는 좀 소송이 좀 빠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단체로 하면 또 이래저래 막 이해관계 얽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있다 보니까 네.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개인으로 하면 좀 빨리 들어갈 수 있죠. 대신 개인으로만 들어가면 경찰에서 작은 사건인데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해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단체로 좀 집단으로 소송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이 사건은 사실 지금 가해자 자체가 지금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단체로 들어가서 좀 이게 큰 사건이다. 라고 이미지를 좀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추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 생각엔 고소는 빨리 증거들 수집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부터 일단 누군지 특정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상대방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뭐 상대방이 나오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 보고 고소나 뭐 민사까지 과연 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니까요. 일단 고소해서 상대방부터 잡아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남편은 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빚 돌려막기에도 한계가 있었죠. 어느 날 머리도 식힐 겸 낚시를 간다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채무와 사업 정리 등은 남겨진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저와 두 아들이 백방으로 구한 돈과 사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빚은 채권자들에게 사정사정해 저와 아들들이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갚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의 짐들을 정리하게 됐는데요. 폐차시킨 남편 차에서 발견한 모르는 휴대폰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전원을 켜봤는데 그 안에서 남편이 그동안 외도 중이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외도 상대가 한 명도 아닌 두 명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믿고 산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우리 셋은 너무 힘들었고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외도 상대 중 한 명과는 제법 진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살림을 차린 오피스텔도 있더군요. 그 여성도 유부녀였는데 말입니다. 큰아들이 며칠 전 남편의 외도 상대들과 연락을 했는데 다들 남편의 사망에 대해 알고 있더군요. 유부녀인 외도 상대는 울면서 제발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요. 아들이 이대로는 억울하다면서 상간녀들에게 손해배상이라도 받자고 합니다. 남편의 극단적 선택, 사업과 채무정리 등에 지쳐있던 저는 소송을 할 힘도 없는데요. 아들이 엄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하자고 하니 그래야 하나 싶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는데 상간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심적으로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대상으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위자료와 손해배상은 다른 건가요? 일단 손해배상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네. 그 손해배상 중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제 위자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보통 그냥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같은 말, 이 사건에서는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뭐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연을 보면 남편이 사망을 한 상태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상간녀들에게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네. 사실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럼 남편이 사망하고 지금 1년이 지났다고 하셨습니다. 이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괜찮은가요? 네, 이거는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서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1년밖에 안 지난 시점이라면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도 시효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게 됐으니까 더 지금으로부터 네, 3년까지 맞습니다. 기한이 있는 거죠. 네.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외도 사실들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 텐데 사연을 보면 휴대전화 속의 메시지, 또 사진 등이 전부일 것 같긴 합니다. 충분히 이 외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상간 위자료 청구 사건을 하게 되면 사실 보통 그런 증거들이 제출되기는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연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진이나 텍스트 등에 있는지 그런 거를 기준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손해배상 액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상간 위자료에서 이제 배상액을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사정을 보게 되는데 뭐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제 횟수나 그만큼 더 외도를 정조 의무를 많이 위반한 거잖아요. 아, 더 길게 네. 많이 위반했다. 네. 이제 이런 거다 보니까 또 관계의 진전이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네. 뭐 예를 들어 손만 잡은 사람하고 이제 끝까지 간 사람하고 똑같이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련된 증거들을 좀 살펴보고 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남편이 네. 사망한 사실이 손해배상 액수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 사망 사실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증액시킬 수 있는 경우도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뭐 만약에 이제 그 외도 사실 때문에 괴로워서 뭐 자살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만큼 더 충격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근데 그 거잖아요. 부분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부분은 네. 이제 엄청 엄밀하게 입증은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 사람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만약 그런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라고 하면 이제 손해배상은 조금 증액시킬 수 있는 요소로 오히려 작용될 수 있긴 합니다, 사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상담자분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걸 떠나서 본인의 마음을 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네.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시작하신다면 외도에 대한 증거도 정리해야 되고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상대방 주장도 이제 또 다시 들어야 되고 등등 굉장히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감당을 하실 자신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까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사실 또 막상 진행하는 게 너무 본인이 괴로울 수 있는 문제다 정신적으로 보니까 고통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괴로울 수 있는 문제라 네네. 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좀 마음을 먼저 굳게 먹는 게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네.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연락하지 말라는 상관없고요. 네. 물론 근데 연락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계속 막 연락을 한다 이러면 이제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혹시나 뭐 스토킹 행위나 이런 게 될 네, 수도 네. 있는데 근데 뭐 소송을 거는 것 자체는 뭐 상관없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님 따로 있고 저는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노무비로 23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원래 그 돈을 사장님에게 드려야 하는데 제가 급하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먼저 갚았습니다. 사채 빚이다 보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거든요. 사장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일하면서 갚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동안 일을 했는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사장님에게 너무 아파서 며칠 일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을 못 나가는 날이 사흘이 넘어가자 사장님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몸이 나으면 바로 나갈 거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노무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게 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럼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입금된 노무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횡령죄가 맞는지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타인의 돈을 내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걸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에는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뭐 당연히 내가 그 돈을 쓸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네. 그럼 횡령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는 횡령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신고를 만약 그 사장님께서 하시게 된다면 상담자님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네. 이 사장님과 노무비와 관련해서 일하면서 갚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게 되면 적절한 대응이 될까요? 뭐 완전 무죄가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또 그래도 사후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자랑 합의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추정해 보면 구두로만 합의가 된 상황이고 합의서 같은 게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담자님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제 문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연 입증할 수 있냐가 좀 문제기는 하거든요. 네. 사실 뭐 법적인 절차는 뭐든 이제 입증을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상대가 나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라고 나와버리면 입증이 안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경찰관 눈에는 오히려 막 변명만 늘어놓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네. 이게 잘못하면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혹시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과 좀 합의를 개인적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당연히 조사 진행 중에 합의를 네.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군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사장님이 좀 화가 난 포인트는 일하면서 갚아라 했는데 갑자기 일을 막 3일 연속 쉬고 이 부분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안 나오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좀 불안하죠, 신뢰가 사실은. 안 됐을 것 네. 같아요. 아니 한번 봐줬는데 배신한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네. 되면 뭐 신고를 하더라도 사장님이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죠. 네.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당연히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고요. 네. 형사 이제 고소는 형사로서 이제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어쩌면 법 질서를 이제 깬 거잖아요. 그거에 그런 대해서 경우가 형사 형사는 이제 고소고. 국가로부터 이제 처벌을 받는 거고 네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이건 그냥 내가 벌로서 국가에 내는 돈인 거고 네. 그거랑 별개로 지금 사장님 피해자잖아요. 네. 그 피해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 지금 230만 원이라는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사장님이 당연히 민사로서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민사 그쵸. 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 건가요? 부당이득이라기보다는 횡령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라서 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떤 건지 좀 개념을 설명해 주실까요? 예, 부당에 대한 손해배상이긴 한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이 어떤 건지 개념이 네네. 이건 이제 내가 뭔가 법률상 권한 없이 어떤 이득을 얻었을 때인데 이거는 이제 정말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땅을 내가 그냥 점유를 하면서 막 땅을 쓰고 있다. 그럼 사실 이 땅을 써서 얻는 이득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 땅을 쓸 권한이 없는데도 이제 내가 그냥 무단으로 써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거죠. 네. 지금 추정해 보면 사채 빚까지 상담자분이 쓰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상황으로 네.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사적으로 이용한 금액이 230만 원입니다. 네. 23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연 손해금 같은 게 좀 붙을 수는 있습니다. 지연 손해금이군요. 네, 이게 왜냐하면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이제 연 5%가 보통 지연 손해금이 붙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연 5%요? 예, 그 민법상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게 붙을 수도 있고 소송을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촉진특례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는 연 12%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지연 손해금이 좀 붙을 수도 있고요. 근데 횡령 사건에서 위자료 같은 거는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지금 상담자님이 사실만 놓고 보면 명백하게 잘못을 하신 상황이긴 네, 합니다. 네. 그래도 좀 지혜롭게 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상담자님을 위한 추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 신고를 하기 전에 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좀 사장님이 신고를 안 하게끔 막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좀 신뢰 됩니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고 네, 보시는군요. 물론 뭐 지금 몸이 얼마나 아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나가서 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 또 사장님께서도 얘가 진짜 아팠구나. 뭔가 돈을 떼먹으려 한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주고 그럼 이제 신고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고를 하게 되면 뭐 어떻게든 뭐 합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일도 빼야 될 거고 사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가급적 신뢰관계 회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